나는 가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무 말이나 하고 싶지만 아무 말이나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 에리크는 자신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게 글을 쓰라고 말했다. 글을 쓰면 삶이 조금 더 비참해질 거라고. 그러면 기쁨을 찾기가 더 쉬울 거라는 게 그의 말이었다. 나는 그것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했다. 정지돈의 소설 눈먼 부엉이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네, 오늘 문학청년들이 뽑은 가장 만나고 싶은 작가 특집으로 공개방송 진행되는데 원래 이렇지 않은데요. 너무 연휴 끝이라 그런지 자리가 많이 여유롭네요. 우리 모두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현미 시인께서 첫 손님이시니까 앉아 계신 관객분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쓰시는데 궁금한 점 물어보시기 바랄게요. 문장의 소리 8월 공개방송은 문학청년들이 뽑은 가장 만나고 싶은 작가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으로 안현미 시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관객분들과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이 무더위 어떻게 견디시는지 여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휴가 못 갔고요. 매일매일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눈을 뜨지만 매일매일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여름이 너무 무더워갖고 올여름에는 시집 한 권을 못 읽었던 게으른 사람 안현미입니다. 게을러서 시 쓰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죠? 그렇죠. 아니 정말 시고 소설이고 너무 문장 하나 들어오기 어려운 날씨인데 문청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가장 만나고 싶은 작가로 선정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한 청량감을 또 느끼셨을 것도 같으세요. 어떠셨어요? 내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나를? 왜? 그러면 지금 의아해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거네요. 아마 문청들이 안현미 시인의 시를 열심히 읽으시고 탐독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셨겠죠. SNS를 통해서 문장의 소리 SNS를 통해서요 이미 많은 문청들께서 이 안현미 시인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습작생으로서의 조언을 구하고 싶은 점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적어 보내주셨어요. 하나씩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주명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시를 취미로라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인께서 처음 시를 쓴다라고 생각하고 쓰신 작품이 어떤 건지,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처음으로 남겨주셨네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봄에 대한 시를 써보라고 해서 병아리하고 쌀이울타리, 제가 이제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병아리하고 노란색하고 쌀이울타리 가지고 시를 썼던 기억이 되게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의 첫 시, 순수한 동시. 동시 형식으로 쓴? 동시였죠. 혹시 동시. 외우거나 기억하고 있으시진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기억 안 나요. 일부러 지우시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의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 비슷한 데서부터
수업 시라는 시간에 그냥 것을 써보자. 접한. 그래서 숙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수업 시간에 아지랑이가 막 피어오르는 창문 밖을 보면서 썼던. 그러면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시를 쓴다라는 자의식 같은 것들이 있으셨나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너무 빨랐다, 그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제가 4학년 때 전화 왔어요. 그래갖고 시골에서 서울에 온 시골 아이가 늘 뭐 이렇게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도시 아이들의 세련됨에 기죽어서 뭔가 그리고 고향이 그립고 고향 친구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항상 책이 가장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문예반 그때 특별활동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런 교과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문예반이었고 고등학교 가서도 문예반이었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학이라는 계기가 삶의 계기 어떤 문학으로 자연스럽게 안현미 시인을 친구 삼아 같이 지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었겠네요. 문학서클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문예반 활동을 중고 시절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여타 장르의 것들이 있잖아요. 문학에도. 네네. 그 중에도 굳이 시를 계속 유독 관심 있게 보신 건가요? 중학교 때 저희는 그 시화전 같은 거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잘 안 하시는. 요즘은 그런 것들이 거의 백일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시화전 만들 때 시 써서 학년마다 맞아요. 올라가면 걸었던 기억이 있고요. 늘 그렇게 시 근처에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문학을 공부하겠다고 학교를 가서는 시라는 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쓰는 어떤 장르 같아서 소설을 좀 열심히 써볼까 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향이라는 공간과 서울이라는 대도시 사이의 어떤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컸고 또 시간의 어떤 것에서도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감당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확 변화하는 어떤 것들 도약 같은 거는 시적인 장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가 더 문창과 공부를 하면서는 시가 더 저한테 맞더라고요. 네. 문창과의 진학을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시면서 바로 하신? 아니요, 바로 하진 않았고요. 제가 상고를 나왔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겨울 12월 1일부터 회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4번은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아, 네. 90년도에 36번째 입사한 여직원. 그래서 900-2236 이게 제 4번이에요. 네. 첫 4번. 그래서 회사를 다녔고요. 다니면서는 되게 즐거웠어요. 문학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책은 열심히 읽었는데 소설책이라든가 그때 90년대를 풍미하던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그때 90년대 소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참 붐이 있었고 열심히 그때 베스트셀러들을 챙겨서 읽긴 했는데 회사에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내 동호회 이런 데서 윈드서핑 같은 네. 거, 등산 같은 거, 뭐 이런 거 주말마다 사진 찍으러 다니고. 아, 그럼 윈드서핑도 하실 줄 알고. 아니요. 하러 갔다가 물 먹고 한강에 빠져서 그건 그날로 접었어요. 그러면 그 산에서 있었던 문학 외적인 활동을 주로 주말엔 하셨던 건가요? 예, 등산반 총무도 하고 사진반 총무도 하고 열심히 놀러 다녔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 즐거운 회사 생활을 접고 20대 후반쯤에 문창과에 진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또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원래는 학교를 좀 가고 싶었고 해보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형편상 그게 잘 안 돼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모아둔 돈으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겠다고 서울역에 있는 학원에 새벽반 듣고 회사 끝나고 밤 또 수업 듣고 수학은 포기하고 수능 시험 제가 1세대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되게 열심히 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도 못 되고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러다가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결혼이란 걸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질문 주신 중간에 결혼을 했죠. 네, 결혼을 그럼 하고 20대 한 중반쯤 결혼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23살 때 와. 예, 결혼을 하고 현모 양처로 살아보자고. 그것도 잘 안 되신 건가요? 네, 둘 다 별로. 그런 과정이 있으셨고 과정도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같이 사시는 분의 입장도 사실 또 있고 그것도 네. 존중해줄 필요도 있었으니까 시인이 되시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어떤 루트를 더 경유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문청들이 뽑은 작가이기도 하지만 정말 일반적으로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귀 기울여서 들을 법한 스토리를 이미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창과에 진학을 하시면서 시를 다시 본격적으로 쓰신 건가요? 처음에 대학을 가려고 했을 때는요, 그때 제가 이제 다니고 있었던 부서가 전산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오피스 OA라고 그때 한참 각광받던 분야였는데, 뭔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공을 해보자고 수능 시험을 봐서 전문대에 합격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다음에 1년을 더 공부해서 문창과에 가게 됐죠. 그래서 와,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그 문창과에 진학을 하셨는데 다들 그런 고민들과 그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문창과에서 실제로 공부하면서 글을 쓰는 일이라는 것은 막연히 혼자 쓸 때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때 열심히 쓰는 친구들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열심히 서로의 습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심하게 다투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어떤 날은 질투하고 어떤 날은 자랑하고 싶고 뭐 이런 시간들로 계속 4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 지금도 3명은 시인이 됐고 저까지 포함하면 4명이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문단에서도 만나는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네. 그때 그 친구들하고 보냈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진짜 수업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교수님들한테도 훌륭한 수업을 들었죠. 네. 아주 중요한 멘트를 마지막에 남기셨어요. 진선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말씀을 살짝 주셨는데 같이 글을 배우고 쓰셨던 동기분들하고 여전히 그러면 같이 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지 뭐 그다음에 습작 때 같이 했던 혹은 공모전에 투고하면서 데뷔에 대한 불안감이나 슬럼프는 없었는지 뭐 그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때 같이 시를 공부했던 친구들이 제가 2001년에 문학동네로 데뷔했어요. 근데 그때 현대문학하고 신춘문예랑 뭐 친구들이 다 그렇게 같은 해에 등단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격려도 되고 서로의 시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등단했을 때는 신인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외롭게 저희들끼리 발표하면 막 축하해주고. 네. 발표 지면에 발표를 하면 축하를 해주고 네, 네가 술 사라 뭐 이렇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실 2010년대 분위기하고는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2001년도에 대학생이었으니까 그 되게 행복한 시절이 맞으셨던 것 같기도 하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면에 작품 하나 발표했다고 축하를 받는 시기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쓰는 일 과정, 그다음에 뭐 CGV 한 건으로 묶어지기까지 네. 어떤 데뷔한 신인들에게는 좀 힘든 시간이 오래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어요? 그 첫 시집 곰곰이 나오기 전의 시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01년에 등단해서 2006년에 첫 시집을 내서 그렇게 과히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첫 등단했을 때 너무 시인이 돼서 기뻤는데 그때 어떤 선배가 첫 책이 안 나온 사람은 시인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말씀을 또 상처를 농담처럼 한번 확 주셨군요. 농담처럼 하셨는데 그래서 아. 그만큼 첫 시집이 나왔을 때는 너무너무 기뻤고요. 친구들도 그때 같이 많이 첫 시집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시집이 나왔던 친구들은 제가 불편동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김민정, 김근, 이영주 다 뭐 그때 첫 시집 2005년, 2006년도에 첫 시집을 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명단이자 지금 문단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신 분들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안현미 시인께서 앞서 나는 운이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는 했는데 서로 다 운이 좋았던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편이라는 이름을 1년 동안 이름이 없이 동인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거의 매주 만났던 것 같아요. 하평을 하러. 열심히 만나서 2002년부터 만나서 계속 그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이름 없이 1년을 같이 그렇게 모였었는데 불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동인 이름으로는 좀 튀는 이름이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예, 예. 저도 그때 습작하던 시기였으니까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더 뭐 이렇게 발랄하고 이런 동인 이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저는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가장 결혼도 저만 했었던 것 같고 그때 네. 네 그리고 시집도 좀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늦게 낸 편이고 그래서 친구들을 질투하는 일이 주로 제가 하는 역할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만나고 싶은 작가로 내가 여기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했던 것 같고 지금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시를 쓰면서 또 가르치면서 뭐 활동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 못 만나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잘 못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과 몫을 다 하고 있으시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희 이 안현미 시인과의 이 대화가 주로 이전에 받아놨던 이 네네. 청취자분들의 질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앉아 계신 관객분들께도 한번 안현미 시인께 궁금한 점 있으신지 한번 시간을 좀 드려볼까 해요. 안현미 시인께 어떻게 등단을 하셨고 등단의 과정이랄까 첫 시집이 나오기 전까지의 시간들 들어봤는데 뭐 그와 관련되거나 혹은 전혀 다른 창작에 관련된 이야기도 좋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시집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시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가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그 직장인의 그 느낌이 담긴 시 몇 편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고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삶 쪽에서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가 조금 저는 좀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전혀 나는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창작이라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그 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모하거나 이러면 가능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잘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급 자기 반성 모드로. 아니에요. 아마 이런 시였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출근의 바닥을 견디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네. 근데 어쩌면 제가 그렇게 사무원과 시인과 그래서 합쳐서 사무원 시인 이런 말을 조어처럼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소설가께서 멋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무원을 빨리 하면 샤먼이 된다면서. 그러네요, 정말. 샤먼이 시인 아니겠냐며 그런 말씀을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저한테 애정이 많은 소설가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회사 생활이라는 게 즐거운 일은 보다는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책임이 따르는데요. 그러면서 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시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하기로 했어요. 사고의 전환을. 그래서 기한문을 만들면서 복사 붙이기 이런 거 하면서도 이 모든 작업들이 헛되이 지나가는 건 아닐 거야. 시가 되겠지. 그래서 그게 시가 됐잖아요. 매일매일 출근에 바닥을 견디는 거. 그래서 시적인 순간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근데 대부분은 근데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요즘 여름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목소리가 훨씬 더 네. 좋을 수 섹시해요. 있어요. 섹시해요. 목소리가 훨씬 더 섹시해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 되셨을까요? 네. 시가 되는 순간을 계속해서 이 모든 감각을 열어놓으시고 있으시다는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네요. 제가 듣기에는 옆에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이미 들어온 질문, 지금 연동되는 비슷한 질문이 이미 SNS 통해서 들어와서요. 임석훈님, 그다음에 이태희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 시의 소재는 주로 어디서 찾으시나요? 한 편의 시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거 습작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답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대부분은 제가 집착하는 어떤 것에 대한 거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날은 빨간 색깔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파란 버스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걔만 도드라지게 이렇게 떠오르는, 부유하는, 이렇게 우주선이 이륙하듯이 그렇게, 근데 그게 어떤 단어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작을 하는 시인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약간 수첩이나 뭐 이렇게 안경을 가방에 넣고 다니듯이 그 떠오른 실마리들을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 정말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시가 돼서 저한테 제가 받아 적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쓰고 나서 되게 행복했던 시들은 다 그랬고요. 나머지는 또 마감이라는 어떤 데드라인 때문에 쓰려고 노력해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어떤 백지와 마주한 어떤 순간들이 또 시가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시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그 하나만 보이고 나머지가 잘 안 보이는. 예, 그래서 나머지에 되게 무능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에서 안 무능한 척 하려고 좀 이렇게 또렷또렷 그러나 항상 그게 있죠, 이렇게. 일도 너무 잘하시고 시도 너무 잘 쓰시고 뭐 이미 멀티플레이어시죠.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시면 저는 계속 맞다고 긍정해야 되고. 최지혜님께서 이 내용도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 쓰는 일하고 일을 하는 시간하고 그러니까 창작과 진짜 그
업무 근무 시간이랑 시간 조율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다고 하네요. 사실 일하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러면 사실 탈진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몸이 힘들고 사실 정신도 너무 바쁘게 노동을 하다 오는 거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관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시를 쓰고 시적인 어떤 창작의 시간이 거기서 펼쳐지는 것 같은데, 옛날에 등단 데뷔 초 이럴 때는 그게 되게 전환이 빨랐었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쌓여가면서 그런 것들이 잘 전환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 편이고요. 혼자만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창작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은 하죠. 예. 네. 그래서 친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문장의 소리 애청자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작가들은 와서 이 공개 방송이든 게스트로 오셔서 얘기 나누다 보면 혼자 집에서 다 면벽하고 있다고 하죠. 전 친구가 없어요. 저 집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자꾸 이래서 우리가 문학하는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네. 걱정도 살짝 듭니다만, 직장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뭐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걸로 우리 얘기해요. 네. 김유미님께서 모르겠어요. 이분은 안현미 작가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알고 있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질문을 주셨는데, 시인님의 예전 시들을 보면 삶을 견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그보단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이자 아내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현미 자신으로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육아와 가사를 하고 그리고 밤에는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삶의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하다고 삶을 전체적으로 다 통과를 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어떠세요? 일찍 결혼을 하셨고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글을 쓴다는 것. 이제 제 인생 3계명, 아직 4계명은 못 만들었는데 1계명이 저질러라예요. 여태껏 제가 했던 어떤 뭐 결혼이라든가 등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1계명 안에서 좀 현재의 삶에서 안주하지 않고 좀 다른 그런 삶을 살아볼 때마다 필요했던 어떤 마법의 주문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1계명이 저질러라고요. 2계명은 닥치면 겪는다예요. 그래서 이제 견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도 행복도 그냥 닥치면 온전히 겪어보려고 노력하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3계명은 근계 근갑다라고 사투리긴 한데 그게 그래 그렇지 뭐 이런 절대 긍정의 어떤 키워드라고 샤먼으로 입이 가신 거 아닌가? 샤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세 개면 웬만큼 네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질문하는 문학이 시가 저한테 좋았던 건 질문을 계속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이건 뭐지? 뭐 이런 어떤 사소한 질문부터 아니면 인생이나 삶에 대한 어떤 자세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를 쓰면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저한테는 질문하는, 그게 시를 쓰게 하는 어떤 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어떤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생활을 하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시를 쓰고 읽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잘 흘러갈 줄이야, 그죠? 2014년에 세 번째 시집
네. 이죠. 사랑은 어느 날 술이 낸다가 나오고 벌써 2년이 후딱 갔네요. 다음 시집도 그럼 또 이제 계획 중이신 건가요? 네 번째 시집을 낼 수 있기를 네. 저희가 응원합니다. 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시인이 되시는 과정, 시를 쓰시는 과정, 뭐 이런저런 이야기, 오늘 안현미 시인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안현미 시인의 시를 좀 더 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이 오늘 청취자분들 그리고 문청 분들께 이미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기도 했지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시인의 삶 추천해 주실 건가요? 하지 마. 이렇게 말리실 건가요? 예, 애매하죠. 네. 문청들이 만나고 싶은 작가야. 첫 번째 손님이기 때문에 추천을 저도 궁금합니다. 함부로 추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시인으로 산다는 것만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힘든 시간들은 도래하는 것 같고 그때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한다면 시라는 것이 있어서 제 힘든 삶들 순간들을 견뎌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시가 아니어도 된다고 말을 하고 싶긴 해요. 근데 만약 저처럼 시가 그런 역할을 그런 것이 되어준다면 그런 분들은 시인의 삶을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냥 제가 듣기엔 답은 심플한 것 같아요. 2, 3 옆에 시가 있어서 난 좋다. 네.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시라. 물론 선택에 따른 결과와 책임은 본인 몫이지만 우리가 책임져 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안현미 시인께서는 이런 삶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안현미 시인과 우리 이 문청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작가의 방 시간을 채웠는데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 어려운 걸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아마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다 제 시집 속에 있을 거예요. 제 시집뿐만 아니라 다른 시집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아름답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휴가 못 떠나신 분들 가방 속에 안현미 시인의 시집 한두 권 챙겨가셔도 좋을 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오늘 공개방송 분위기가 참 독특해요. 책상을 깔아드렸더니 모두 책상에 앉으셔서 각자의 노트를 펼쳐 놓으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공부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뭔가 소근소근 말소리에 시원하고 시원하고 간식 초콜릿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그 몇 분 동안 눈 좀 마주쳐요, 우리. 공부 그만하시고. 이 시간은 제가 또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만난 어떤 단어 놓고 또
그 단어 때문에 떠오른 음악 함께 들어보고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안동에 저번 주에 갔다가 3일 정도 머물고 어제 가서 그 곳에서 공연을 하고 왔는데요. 아주 오래된 집 고택이에요. 임청각이라는 보물이에요. 우리나라 보물인데 그 공간에서 음악가들 5명이 모여서 같이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그 집 이야기 그리고 그 집이 주는 어떤 기운들 해서 노래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왔는데 500년이 된 집이에요. 500년. 500년이라는 시간의 그 두께가 가늠이 되세요? 500년. 저는 뭐 몇십 년을 살아서 100년도 사실 상상이 아직 겪어보지 못한 거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집 지킴이를 하시는 선생님께서 하신 어떤 설명을 듣고 500년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저희가 머물렀던 어떤 그 공간, 방, 마루 위에서 김홍도 선생이 그림을 그리셨고 퇴계 이황 선생께서 붓글씨를 쓰셨다. 이러니까 이 마루에서 그분들이 김홍도 선생이 그림을 그리던 마루라고 하면서 무언가 정말 오래된 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 볼 단어는 오래된이라는 단어예요. 오래된이라는 단어인데 오래된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로운, 새 것보다 오래된 것, 낡은 것 이런 게 훨씬 좋은데요. 오래된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정말 오랜만에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어 사전에서 정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른 정의들이 한 번도 이 정의가 과연 이게 사전에 나올 정의가 맞단 말인가 항상 고개를 갸우뚱했다면 이 오래된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오래되다, 시간이 지나간 동안이 길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무언가 굉장히 시적이기도 하고 왠지 시간이 지나간 동안, 그 동안이 길다. 정말 맞는 말인데 멋있게 정의를 잘 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 사실 있잖아요. 뭐 우리 지금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10년, 20년 시간 계속 보내오면서 무언가 오래된 것들 마음속에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사람도 있을 테고 내 마음속에 오래 남은 또 오래된 뭐 신발, 옷, 낡은 옷 뭐 이런 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저희 오면서 초콜릿 들어있던 봉투 안에 저희 엽서 있잖아요. 거기 뒤에 어떤 사연들 써주시면 함께 또 읽어드리고 제가 준비한 책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래된이라는 단어 하면서 제가 퍼뜩 떠오른 노래 오래된 노래 하면 저는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 왠지 이 노래가 제게는 더 오래된 노래가 사실 세상에는 아주 많지만 이 노래가 오래되었지, 그렇지. 왠지 우리 할머니가 들으셨을 것 같은 그런 노래. 이 노래를 오늘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공개 방송에서는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다 편안하게 듣거든요. 들으시는 동안 이런 음악이구나, 이런 노래구나, 오래된 느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편안하게 감상을 해 보시지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이런 노래였습니다. 다 아시는 노래이시죠? 이 노래는 사실 1954년에 백설이 선생님께서 부르신 노래가 원곡인데요. 54년이면 저도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였었던 시절이니까 아주 한참 전, 진짜 오래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뭐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영애 선생님 버전으로 들어보았습니다. 가사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런 가사 들으니까 왠지 이 노래 하면 할머니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마루에 걸터 앉으셔서 문 열어놓고 바람 부는 거 보면서 이 노래 뭐 어디서 살포시 흘러나올 때 쓸쓸한 시절 돌아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래된 하면 이 노래가 퍼뜩 생각이 났었습니다. 뭐 쓰고 계신 거 있으시면 주시고요. 아, 진짜 다들 오늘 공부 열심히 하시네. 시를 하나 읽어 드리려고 해요. 이생진 선생님의 시집 우이도로 가야지라는 시집에 있는 시입니다. 저는 이생진 선생님을 그 낭독의 발견이라는 TV 프로그램, 문학 프로그램 촬영을 하면서 한번 만났었는데 일단 시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 할머니와 나. 한웅이 어머니시죠? 내가 처음 왔을 때 댁에서 민박을 했는데 그동안 몇 번 들렀어도 댁에 안 계시대. 아들네 가 있었죠. 나는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그도 80, 나도 80. 80이면 서로 모른 채 해도 흉이 아닌데 왜 아는 채 했을까?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 바람이 훅고 간 허수아비 같아서 말을 걸었다. 라는 시입니다. 이생진 선생님은 1929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 시인으로 오래 사신 거죠. 제가 그리고 오늘은 이 시집을 좀 선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왜 이 선생님의 시를 읽어드리고 싶었냐면 사람 뭐 오래된 옷, 낡은 것들, 오래된 생각, 마음, 어떤 기억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오래된 사람이라면 선생님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선생님을 만나면서 했었거든요. 많은 정말 오랜 시간을 시 사랑하면서 시 느끼시면서 쓰시면서 사신 모습이 그냥 인사 나누는 눈빛에서부터 그냥 다 오롯이 느껴져가지고요. 나도 오래 살아간다면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책이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절판되어 있던 곳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저희 제작진께서 새 책도 찾으셨고 중고책도 제가 준비를 해서 중고책이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중고책도 준비를 했으니까 또 청취자 여러분께 함께 이 오래된 선생님의 이야기들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좀 읽어볼게요. 열심히 책상 앞에서 써주셨네요. 오래된 저희 집은 아주 곱하기 100 오래된 주택입니다. 짧은 휴가 마지막 날 집에서 편히 쉬려던 저희 집 제 방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족제비인지 집 나온 페릿인지 무튼 길고 긴 그 동물이 제 방을, 책상을, 책장을 온통 휘젓고 갔습니다. 오래된 저희 집은 사람도 동물도 쉬었다 가는 곳인가 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래된 집이 참 좋더라고요. 오래되면 나중에는 이제 오래되어 쌓인 먼지까지 같이 사는구나. 이거 이제 뭐 털어도 안 털어지는 부분, 그런 것들은 같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 들어서 좋아요. 같이 오랫동안 사는 것. 또 한 사연 읽어드릴게요. 오래된 멀리 떨어져 사는 터라 엄마와 영상통화를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통화에선 엄마가 손으로 입을 자꾸 가리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한참 주저하시다가 앞니가 빠져서 그렇다고 하시는 겁니다. 70평생을 자식 낳고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탓에 그렇게 된 것 같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래된 치아를 버리고 엄마께서 새로운 치아로 남은 여생 맛있는 것 마음껏 드시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좋아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새로운이란 단어가 저희 엄마와 제게 필요하네요. 앞니가 빠진 엄마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 새삼 귀엽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오래 제 옆에 계셔주세요. 하고 사랑하는 막내딸. 이 사랑하는 막내딸은요, 저희 DJ 김진여 씨였습니다. 제가 오늘 오래된이라고 하니까 쓸 것이 있다면 이렇게 장문에 이야기를 써주었는데 제가 읽다가
갑자기 너무 슬퍼져가지고 저랑 진여 DJ랑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진여 어머니가 이런 시절이면 우리 엄마도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엄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엄마 보면 엄마도 이제 점점 몸도 오래되어 가니까 뭐 살도 막 처지시고 주름도 막 생기고 오래된 몸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오래된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문장 때문에 이 사연 좀 읽을게요. 그해 여름 OST Yesterday When I Was Young 들려주세요. 지금 저희는 신청곡을 받진 않아요. 이건 언젠가 제가 한번 또 다른 단어 할 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사람, 오래된 노래, 오래된 사랑, 오래된 나. 시간의 무게는 상처를 눌러주기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양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양양님 목소리 정말 좋습니다. 구로에서 온 대림양? 대림? 네, 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래된 것들, 사실 우리는 좀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죠. 좀 더 살아야 진짜 오래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걸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에세이집을 하나 썼을 적에 이 오래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두었어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낡은 것, 허름한 것 이런 게 좋아서 써둔 것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허름한 것들이라는 제목이에요. 허름한 것들. 어디 허름한 식당 없어? 허름한 데로 가자. 허름한 것이 좋다. 허름하다는 것은 반짝반짝 새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헌 것, 낡은 것, 오래되고 가난한 것은 그 시절에 더 뜨겁고 정답고 치열했을 것이다. 악착같이 서로를 나누어가며 아껴가며 서러움과 연민, 욕지거리와 난장과 뜨거운 눈물 범벅을 꼭꼭 씹어 삼켜가며 그럼에도 내팽겨치지 않은 생의 육자배기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겹겹이 쌓인 먼지의 시간만큼 사랑하였을 것이다. 허름한 추억이 없어서 내 감정은 이렇게 가난하다. 그러니 나랑은 허름한 곳으로 가자. 반질반질 다른 탁자에 앉아서 찌그러진 냄비에 팔팔 끓고 있는 찌개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짝 안 맞는 젓가락으로 김치 꽁다리 찢어 먹으면서 허름한 것들의 노래를 좀 듣자. 웅순 깊은 그 노래 들으면서 나도 좀 걸쭉하게 울어보자 한번. 우리는 본래 허름한 사람이었다 라고 써둔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택에 다녀와서 오래된 집, 500년 된 집, 이야기가 아주 많은 집에 다녀와서 이 오래된이라는 단어 오늘 나누어 보고 싶었잖아요. 노래를 하나 하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하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각 방 그 오래된 집에서 모여서 노래를 새로 만드는 일을 하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집에 머물면서 오래된 마루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최신곡, 가장 새로운 곡을 들려드릴게요. 김홍도 선생님이 그 마루에서 그림을 그리시고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붓글씨를 치셨던 그 마루에 3일을 뒹굴고 앉았다 거기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아주 역사 깊은 곳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사는 곳,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모두 엉덩이에게 내어주는 마루,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마루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마루가 내게 말을 건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오래된 마루에 낡은 이야기를
듣는 건 참 즐거웠어. 육첩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란도란 밥상머리에 앉은 가족, 가나다라 마바 가격 어결을 배우는 아이의 엉덩이는 들썩였지. 나는 오래 살았어. 할 말은 이게 다야. 삐그덕거리네. 삐그덕거릴 뿐.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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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그덕거리네. 삐그덕거릴 뿐.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모든 벌레들도 나를 좋아했지. 나는 오래된 나무. 조금 피곤하면은 잠시 앉았다 가세요. 나는 오래된 마루. 오래 뜨겁게 사랑했어. 욕심은 이제 없어. 삐그덕거리네. 삐그덕거릴 뿐.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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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그덕거리네. 삐그덕거릴 뿐.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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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그덕거리네. 삐그덕거릴 뿐. 난 이제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거리네. 삐그덕거릴 뿐. 난 그저 마루가 마을을 건넸다는 것은 나의 착각이었을지도 몰라. 그래도 가만히 손으로 쓸어보면 숨결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 고맙습니다. 이 노래 부르니까 다시 그 오래된 집이, 오래된 마루가 그리워지네요. 그 삐그덕거리는 오래된 그 마루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오래된 것들에 많은 이야기 있는 거 잘 듣고 살고 있을지, 우리는 지금 잘 듣고 살고 있는지,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도 차곡차곡 쌓여서 오래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오래된 이야기들 속에서 또 아련한 단어, 아련한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오늘 문학 청년들이 뽑은 가장 만나고 싶은 작가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공개 방송이 이루어졌는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간 막연히 상상해오던 청취자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오늘 저에겐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문학 청년들이 뽑은 가장 만나고 싶은 작가 특집 방송 계속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